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김세정입니다. 오늘은 이상심리학 제9장 수면각성장애와 성관련 장애를 발표하겠습니다. 수면과 성기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균형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두 영역의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호소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각 장애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상담적 접근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수면 각성 장애의 주요 유형과 치료 접근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관련 장애의 세 하위 범주인 성기능 부전, 변태 성욕 장애, 젠더 불쾌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젠더 불쾌감을 다룬 영화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삶의 맥락을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과 상담적 시사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수면 각성 장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면 장애입니다. 교재에 등장하는 35세 주부 미영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 달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 관계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야 겨우 잠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수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불면장애입니다. 불면장애의 진단 기준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잠을 못 잤다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낮 시간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피로, 집중력 저하, 업무 실수,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이 가장 크고 생리적으로는 수면 각성 주기의 교란이나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교대 근무나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 노출이 문제가 됩니다. 치료는 인지행동치료, 즉 CBT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꼭 자야 해, 늦으면 안 돼 라는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잠을 못 자면 내일 큰일 난다 라는 부정적 신념을 교정합니다. 수면 위생 교육도 중요하고 일정한 기상시간 유지, 카페인 제한,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등입니다. 약물 치료는 단기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다수면 장애입니다. 불면 장애와 정반대로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과도한 졸음이 지속되고 낮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 안 됩니다.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전 중에 졸음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중추신경계 이상, 약물 부작용, 특히 우울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 도피성 수면을 하게 되는 건데 깨어있으면 괴로우니까 자꾸 자려고 합니다. 치료는 생활리듬 교정, 각성제 사용,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을 병행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과다수면 장애는 단순히 잠을 줄이는 치료가 아니고 기상 리듬을 회복하고 정서적 에너지를 되찾는 심리적 재훈련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기면증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배우가 쓰러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것이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의 핵심은 발작적 졸음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통제 불가능하게 잠에 빠집니다. 특히 중요한 증상이 탄력 발작입니다. 웃거나 놀라거나 화가 나는 등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 갑자기 근육계 긴장이 풀려서 무릎이 꺾이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한 잠들거나 깰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마비, 그리고 생생한 인면 환각도 동반됩니다. 원인은 시상하부의 히포크레틴 결핍입니다. 치료는 모다피닐 같은 각성제를 사용하여 낮 시간의 각성을 유지하고 낮잠 계획을 세우며 규칙적인 수면 기상 패턴을 유지합니다. 기면증 치료의 핵심은 졸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호흡 관련 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호흡이 정지하고 이로 인해서 혈중 산소가 감소하고 뇌가 각성해서 수면이 단편화됩니다. 본인은 깨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낮 동안에는 졸음이 심합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은 기도는 막히지 않았는데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위험 요인은 비만, 노화, 기도 부족 문제입니다. 치료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체중 조절, 금주, 옆으로 누워 자기 등 생활 교정 습관이 필수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내담자가 만성 피로나 아침 불안, 집중력 저하를 내원할 때 수면 호흡 문제를 반드시 탐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대략 24시간 주기로 잠들고 깨어나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외부 환경, 즉 낮과 밤의 주기와 맞지 않을 때 이 장애가 발생합니다. 주요 유형은 지연형 수면 단계, 밤늦게 잠들고 아침 기상이 어려워요. 교대 근무형, 야간 근무로 수면이 불규칙한 거, 불규칙 수면 각성형, 매일 다른 시간에 잠과 기상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빛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쐬면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고 저녁에는 밝은 빛을 피하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립니다. 또한 수면 시간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애는 청소년, 야간 근로자, 프리랜서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현대 사회의 사회적 생태 리듬 불균형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 수면입니다. 사건 수면이란 수면 중에 비정상적인 신체 행동이나 경험이 반복되는 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류병은 깊은 비렘 수면 중 일어나 걸어 다니지만 의식이 없고 다음날 기억하지 못합니다. 야경증은 갑작스런 비명과 공포 반응을 보이지만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기억이 없습니다. 악몽장애는 생생한 악몽으로 인해 각성하며 꿈의 내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느껴져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심해져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치료는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이완 훈련과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합니다. 성인기 사건 수면의 경우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면에 숨은 심리적 긴장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수면장애 치료는 세 가지 접근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비약물적 접근으로 인지행동 치료, 수면위생교육, 이완훈련, 규칙적 운동이 있습니다. 둘째는 약물적 접근으로 단기수면제, 항우울제, 멜라토닌 보조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일정한 수면, 기상시간, 카페인, 알코올 제한,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호소 뒤에 숨어있는 불안이나 완벽주의, 통제욕, 관계 스트레스 같은 인지적 패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꼭 잠들어야 해라는 강박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면 장애를 정리하자면 수면 장애는 단순한 생리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긴장, 부적응적 사고, 생활 리듬 붕괴가 맞물린 복합 구조적 문제입니다.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수면 일지 작성으로 패턴을 객관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잠 못 자면 큰일이야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수정합니다. 세 번째는 낮 활동과 정서 상태의 연결을 탐색해야 합니다. 결국 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단순히 잠을 자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일상 통제감과 정서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성 관련 장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관련 장애란 무엇일까요? DSM-5에는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성기능 부전, 변태 성욕 장애, 젠더 불쾌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성적 기능의 문제보다 정체성, 친밀감, 통제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의 결함이라고 보지 않고 심리적 요인과 관계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입니다. 먼저 성기능 부전입니다. 성기능 부전이란 성반응 주기의 한 단계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성반응 주기는 성적 욕구, 흥분, 절정, 해소 이렇게 4단계로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 부전입니다. DSM-5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이 동반될 때 진단합니다. 유형으로는 평생형, 첫 경험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후천형, 정상 기능 후에 발생이 돼요. 전반형, 모든 자극에서, 상황형, 특정 상황에서만으로 구분됩니다. 성기능 부전 주요 유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욕구 및 흥분 장애입니다. 성욕이 현저히 감소하고 성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로 불안과 우울, 관계의 긴장감이 관련됩니다. 둘째는 절정감 장애입니다. 여성의 절정감 장애나 남성의 사정지연이 여기에 해당하고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사정이 지나치게 지연됩니다. 세 번째는 조기사정 장애입니다. 진례 삽입 이전 또는 직후 대략 1분 안에 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통증 관련 장애입니다. 성교 중에 통증이나 질 근육의 긴장으로 삽입이 어려운 질경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기능 부전이 단순히 성기능의 실패가 아니라 불안, 죄책감, 친밀감, 부족 같은 심리적 갈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가장 큽니다. 특히 수행 불안, 즉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성적 흥분보다는 긴장에 앞서게 됩니다. 우울, 성역할 갈등, 부부 갈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리적으로는 호르몬 이상,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항우울제나 고혈압약, 그리고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금욕적 가치관, 성에 대한 죄책감이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강해서 올바른 성교육과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전에 이전 세대에서는 굉장히 쉬쉬하는 문화로 인해서 성 정보와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관계적으로는 의사소통 결여가 가장 큽니다. 성적 선호나 욕구, 불편함을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오해와 좌절이 쌓이게 됩니다. 성기능 부전의 치료입니다. 치료 또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치료입니다.
마스터스와 존슨이 개발한 감각 집중법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파트너와 옷을 입은 채로 서로 손, 얼굴, 팔을 만지면서 감각에 집중합니다. 점차 단계를 올려 옷을 벗고 비성기 부위를 탐색하고 마지막에는 성기 부위를 포함한 오르가즘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포함하되 오르가즘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불안과 왜곡된 신념을 교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상담입니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친밀감을 증진하고 관계적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는 의학적 개입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나 호르몬 조절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성지식 및 의사소통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정서적 신뢰와 자기 수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주인 변태 성욕 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론 설명에 앞서서 실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기사는 2014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 행위 사건인데, 두 번째 기사는 2019년 정봉국 씨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노출장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태 성욕 장애는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고위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이라서 기억이 남아서 이 두 사건을 올리긴 했는데, 제주지검장과 정병국 씨도 유명한 농구 선수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재 내용에서도 22살 윤호 군도 여성에게 거절당한 후에 그 직후에 노출 행동을 했었는데, 이는 좌절감과 분노의 왜곡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처벌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심리적 치료와 재발 방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태 성욕 장애란 비정상적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대상이나 행위로 성적 흥분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장애입니다. DSM-5 진단 기준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것만으로는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성, 타인 피해, 고통의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장애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의적 행위이거나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만 장애로 간주합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장애는 타인의 사적 행위를 몰래 관찰하며 흥분하고, 노출장애는 타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앞서 본 신문기사가 사례가 바로 그런 노출장애입니다. 마찰 도착장애는 비동의 상대에게 신체를 비비는 행위로 흥분하며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혼잡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피악성 도착, 가악성 도착은 고통을 주거나 받으며 쾌감을 느낍니다. 합의된 경우에는 장애가 아닌데 강제적이거나 극단적이면 문제가 됩니다. 소아성애장애는 아동 대상 성적 중독으로 가장 심각한 유형이며, 물품 음란 장애는 특정 사물의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복장 도착 장애는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며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통제의 문제이자 억압된 욕구가 비정상적인 대상에게 전이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 역동적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불안이나 수치심, 애착 결핍이 성적 표현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거세 불안이나 억압된 공격성이 성독착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학습 이론적 요인으로는 특정 자극과 쾌감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조건화된 반응으로 고착이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호르몬 불균형, 특히 테스토스테론 가다가 성적 충동을 증가시키고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충동 조절의 약화가 원인이 됩니다. 치료는 첫째, 인지행동 치료로 충동 통제 훈련을 합니다. 충동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학습합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법도 사용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안드로겐제와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해서 성적 충동 자체를 낮춥니다. 셋째, 사회적 개입으로 법적 제재, 재활 프로그램, 집단 치료를 병행합니다. 교재에서도 나오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사회적 개입의 합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5살의 정인혜 씨. 그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입니다. 제 자신이 남자인 거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싫었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살지 말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인혜 씨의 아버지 정종희 씨. 자식의 선택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성전환 수술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락 안 하면은 내가 집을 나가서 알아서 사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또 그래 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인데. 니네가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은 내가 널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내가 결정을 한 거지. 이번 세 번째 범주인 젠더 불쾌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섹스는 생물학적 성별이고 젠더는 사회적, 심리적 성 정체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일치합니다.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면 남성으로 살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면 여성으로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다 라고 느끼거나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성이다 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젠더 불쾌감입니다. 젠더 불쾌감이란 자신이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과 인지된 성 정체감이 불일치해서 강한 불쾌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DSM-5 진단 기준은 첫째, 자신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느낌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체적 성징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 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속적 욕구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개인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젠더 불쾌감이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일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재에 그 17세 효주 씨는 유치원 때부터 다른 여자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초등학교 때에는 남자아이들과 축구하고 남자 옷을 입었고 중학교 때 초경하면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끌렸지만 자신을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젠더 불쾌감입니다.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체내 호르몬 노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구조 연구에서 트랜스젠더의 뇌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의 뇌와 더 유사함을 밝혀졌습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내 성역할 모델, 양육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화적 요인으로는 젠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규범이 개인의 경험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료 및 지원은 첫 번째, 심리적 지원으로 성정체성 탐색, 자기수용, 가족 상담이 핵심입니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개입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2차 성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1에서 2년간 호르몬 치료 후에 이루어지는데 모든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으로 성별 정체성을 거기에 맞게 법적, 사회적 인정, 학교와 직장에서의 수용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 정체성 탐색, 그리고 지원하고요. 가족 교육과 중재입니다. 젠더 불쾌감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고 지지하고 수용해야 할 정체성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 관련 장애를 정리하면 성기능 부전은 심리적 불안과 관계 갈등의 표현이고 변태 속력 장애는 충동 조절과 전이된 욕구의 문제고 젠더 불쾌감은 자기 동일성의 위기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체감과 관계의 문제고 단순한 증상 제거가 아니라 전인적 회복과 자기 수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각성 장애는 신체 리듬의 불균형이 정서적 불안,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수면 문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의 조기 경보 신호입니다. 상담에서는 수면 패턴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긴장 구조, 통제감, 일상 리듬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장애는 성기능의 어려움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체감, 자존감, 대인관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됩니다. 성기능 부전은 성에 대한 불안과 관계 갈등, 변태 성욕 장애는 충동과 통제의 문제, 젠더 불쾌감은 자기 동일성의 위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의 공통점은 모두 생리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리적 기능을 교란하고 신체 리듬의 이상이 다시 정서적 불안을 강화하는 상호순환 구조입니다. 상담적 접근의 세 축은 생리적 회복, 그러니까 수면 위생, 신체 리듬 조절, 이완 훈련, 그리고 불안 완화와 자기 수용 감정 조절 훈련을 하는 정서적 회복, 그리고 의사소통, 친밀감, 자기 표현 훈련을 하는 관계적 회복입니다. 병리적 진단에 머무르기보다 조절 회복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 현장과 상담 현장에서는 생활 습관, 정서, 관계를 연결하는 통합 상담 프레임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젠더 불쾌감을 실제로 다룬 이야기인데 병규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작품은 성소수자가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나비는 트랜스젠더 아들 한결을, 항공승무원 비비아는 게이 아들 예준을 키웁니다. 지금 영화를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예고편을 간단하게 했는데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처음 커밍아웃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그게 내가 뭐 잘못했나, 아이가, 사회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어머니는 변화하는데 자식을 바꾸려는 부모에서 자식을 지지하는 동반자로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는 거 진짜 추천하는데 여기에서 나비는 말하거든요. 한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거예요. 나는 한결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 수용으로 확장되는 관계적 성장의 모델입니다. 젠더 불쾌감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의 수용과 지지의 문제입니다. 예고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서도 정말 0.0001%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고요. 저희 아들은 22살 동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면 이게 뭐지?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던 건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바이젠더, 젠더웨이팅, 에이섹슈얼 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프라이드 하다. 엄마 오늘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 정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지. 왜 레즈비로 살아라 말으라 해. 잘해보자. 퀴어 축제 나와서 그런 혐오의 시선을 대하면 무서워서 다시는 애들 그런 데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진짜 그때부터는 또 투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저가 세상에서 단둘이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이 참 고마워요. 우리 게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 저도 매일매일 꾸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를 받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자살 시도율이 82%가 낮았습니다. 결국 회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수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면 각성 장애와 성 관련 장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심리와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심리학의 목표는 병리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회복력을 발견하고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는 길에 어머니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해에서 수용으로, 수용에서 연대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신적 회복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